본성을 거슬러는 것이야말로 신분 상승의 시작이며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비밀입니다. 나는 99%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드는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와 실수이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남들과 발생하지 않았나요?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 시스템의 이름은 본능입니다. 그것은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예를 들어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해주었고 위험에 대한 공포는 맹수를 피하게 했으며 집단에 어울리려는 본능은 부족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극도로 풍요롭고 정신적 경쟁이 극심한 오늘날 이 오래된 시스템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당신의 본능은 안락함을 갈구하고 고통을 피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찾습니다. 반면 이 시대의 모든 고급 보상들은 그것이 부이든 지혜든 깊은 관계든 모두 지연된 만족, 고통 직면, 장기주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다는 것은 소수만이 가진 것을 원한다는 뜻인데 당신이 따르는 코드는 대다수의 사람이 따르는 편안한 코드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분 상승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혁명이자 자기 본능과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초월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반드시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층 이동을 실현한 사람들이 죽어도 말해주지 않는 기저의 논리, 즉 어떻게 반인성을 통해 인생의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인성이라는 말이 듣기에 거북하고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감정 없는 기계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타고난 관념들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러한 본능을 배반하고 그것들을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듣는 모든 인지를 당신의 근육 기억으로 만들어 다음 유혹이나 어려워 기분 좋은 선택이 아닌 옳은 선택을 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어떻게 본능을 거스를까요? 저는 이를 6대 법칙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인성의 함정인 즉각적인 즐거움부터 시작합시다. 당신의 뇌에는 도파민에 의해 구동되는 오래된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지루하면 스마트폰을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을 하라고 속삭입니다. 즉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할 밤에 숏폼 영상을 하나씩 넘겨보다 어느덧 새벽 2시를 맞이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첫날 케이크 한 조각에 무너져 내일부터 시작하자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몇 년 뒤 보상이 올 학습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 예뻐 보이는 옷이나 전자제품을 사는 데 써버립니다. 이것은 본능이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출구 설정일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며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사탕을 위해 참아낸 아이들은 10여 년 뒤 추적 조사에서 학업, 사업, 대인관계 등 모든 면에서 즉시 먹어치운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지연된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쟁취한다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반인성의 첫 번째 단계는 당장의 쾌락에 빠져드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행자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쉽게 얻어지는 모든 즐거움이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숏폼의 즐거움은 깊은 사고력을, 정크푸드의 즐거움은 건강을, 충동 구매의 즐거움은 재무적 안전을 갉아먹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십시오. 지연된 만족을 단순한 인내가 아닌 이득이 되는 거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공부할 때 너무 괴롭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1시간의 공부가 어제의 나보다 1% 나아지게 하고 1년 뒤에는 놀라운 복리가 될 것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명확히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오늘 이 쓸모없는 물건을 사지 않고 아낀 돈을 투자하면 10년 뒤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래의 더 큰 마시멜로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그것이 눈앞의 유혹을 물리칠 등대가 되게 하십시오. 둘째, 약간의 의식 리추얼을 설계하십시오. 강력한 본능은 의지력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소모되는 자원이기에 의식으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고서 쓰기 같은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바로 뛰어들지 말고 5분간 책상을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내린 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1시간은 깊은 몰입의 시간이며 세상과 단절된다. 이 작은 의식의 심리적 스위치가 되어 반인성의 상태로 부드럽게 진입하게 도와줍니다. 셋째,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십시오. 본능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다이어트를 하려면 집에 어떤 간식도 두지 마십시오.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저항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했던 오디세우스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환경과 도구로 자신을 구속하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독서, 운동, 깊은 사고처럼 당신을 더 낫게 만드는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반인성적이며 힘들고 불쾌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은 바로 이러한 단기적인 고통을 장기적인 수익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연된 만족이 주는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90%의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의 두 번째 고질병은 어려운 것을 피하고 쉬운 것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뇌는 타고난 에너지 절약의 대가라서 본능적으로 가장 힘이 덜 들고 익숙하며 안락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온갖 잡다한 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사소하고 단순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기꺼이 3시간을 쓰면서도 어렵고 난해한 전문 서적 한 권을 읽는 데는 1시간도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숙련된 자신의 업무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을 선택할지언정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거대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하는 척을 하며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겉으로는 매우 바빠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안주 영역 컴포트존 안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안락함은 성장에 있어 가장 부드러운 독약입니다. 당신을 진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안주 영역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교육 심리학에는 필요한 난이도 네서서리 디퍼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과 성장은 편안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와 장애물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식과 기술이 당신의 몸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반드시 조금 버겁다고 느껴지는 무게를 들어 올려야만 근육이 찢어지고 그 후 초과 회복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만약 매일 가볍게 산책만 한다면 당신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인성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난이도를 찾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젊은 드럼 연주자 앤드류는 악마 같은 스승 플래처에 의해 거의 학대에 가까운 방식으로 몰아붙여집니다. 플래처는 그가 속도의 한계를 돌파하도록 강요했고 양손에 피가 낭자할 때까지 채찍질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론 극단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반인성의 논리는 타당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임계점까지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처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원리만큼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응용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경계 능력을 정의하십시오. 현재의 업무와 생활을 살펴보고 할 줄은 알지만 아주 정통하지는 않은 능력을 찾아내세요. 이 경계지대가 바로 당신의 최적의 훈련장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카피라이터라면 짧은 글은 잘 쓰지만 긴 글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필요한 난이도는 3,000자가 넘는 심층적인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프로그래머라면 업무용 코드는 능숙하게 쓰지만 기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필요한 난이도는 매일 리트코드 LETCOD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푸는 것입니다. 둘째, 도전을 게임화하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인성은 위축되지만 게임 앞에서 인성은 흥분합니다. 당신은 지루한 도전을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을 하는 게임으로 설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명확한 스테이지와 확실한 보상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뇌를 많이 써야 하는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보게 해주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짧은 휴가를 주는 시기입니다. 고통과 즉각적인 보상을 강하게 결합하여 인성으로 인성을 속이십시오. 셋째, 피드백 순환 고리를 만드십시오. 안주 영역 안에서 일을 할 때는 피드백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전 영역에서 피드백은 당신의 눈과 귀가 됩니다. 글을 썼다면 고수에게 찾아가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한다면 대회에 참가하거나 테스트를 받아 자신의 수준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코 품질의 피드백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의 부족함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당신의 모든 발버둥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환상에 더 이상 빠져있지 마십시오. 당신을 조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머리를 쓰게 만드는 모든 순간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안주 영역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매 순간은 미래의 역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인성의 세 번째 결함은 강력한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망쳤을 때 뇌는 우리가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라는 고통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시 책임 전가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 운이 나빴어, 다른 사람들이 협조해주지 않았어, 이 방법 자체가 문제였어 라며 우리는 모두 타고난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실패를 위한 완벽한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자기 용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취약한 자존심을 보호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박탈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항상 용서한다면 시장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생활 또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인성의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변호사 노릇을 그만두고 자신의 수석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실패에 대해 냉혹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폭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레이 DALIO는 그의 저서 원칙에서 고통 성찰, 진보라는 개념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그는 고통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멈춰서 성찰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 말이죠. 그는 심지어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개발해 모든 직원이 서로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이는 실수를 숨기고 실패를 미화하려는 인성에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반인성적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근시안적 태도, 게으름, 그리고 무지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문제의 진정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다음번에 같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품질의 무자비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실 중립 원칙입니다. 복귀를 시작할 때 절대로 감정적인 색채나 주관적인 판단이 섞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멍청하게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지 말고 몇 월 며칠에 시장에 어라는 신호가 나타났고 나는 당시 B라는 조작을 선택했으며 C라는 조작을 선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D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말하십시오. 자신을 분리해내어 마치 심판이 데이터를 기록하듯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세요. 이것이 자기 비판이나 자기 변호라는 감정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근원 굴착법입니다. 실패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연속해서 5번 왜? 라고 물으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왜 실패했는가? 납기일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1차 왜? 왜 지연되었는가? 핵심 모듈 개발이 막혔기 때문이다. 2차 왜? 왜 그 모듈이 막혔는가? 담당 동료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차 왜? 왜 경험이 부족한 동료에게 그렇게 중요한 모듈을 맡겼는가? 당시에는 그 업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4차 왜? 왜 나는 그 업무가 어렵지 않다는 오판을 내렸는가? 프로젝트 시작 전 기술적 난점에 대해 충분한 평가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차 왜? 보십시오. 5번째 질문에 이르러서야 문제의 근원이 동료의 무능함에서 나 자신의 의사결정 실수로 바뀝니다. 이것이 진짜 유효한 복귀입니다. 셋째, 오류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좋은 기억력보다 서투른 기록이 낫습니다. 복귀를 통해 얻은 당신만의 진짜 교훈을 기록해두세요. 이 오류일지는 당신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개인 자산입니다. 다음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오류일지를 들춰보며 비슷한 상황은 없는지 참고할 만한 교훈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의사결정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 속도는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로부터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계와 관용을 멈추십시오. 모든 실패는 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료 강의이며 그 수강료는 바로 고통을 직면하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자신에게 과감히 모질게 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실 세계에서 여유롭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인성 네 번째 법칙 마이너스 집단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인성은 군집 동물의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을 이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전자가 우리 뼈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성은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무의식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을 보게 만들고, 전공을 택하거나 직업을 구할 때 남들이 다 아는 인기 있는 분야를 선호하게 만들며, 의견을 낼 때 주변의 반응을 먼저 살피며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과 다른 것, 이방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집단 인정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개성을 깎아내리고 창의력을 말살했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결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광분하며 달려갈 때 그 방향은 이미 이득이 없거나 심지어 거대한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나 창업 혹은 개인의 성장, 그 무엇이든 진정한 돌파구는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반인성의 네 번째 단계는 집단의 인력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고독을 즐기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 제가 특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집단 속에서 우리는 아들, 남편, 직원, 친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면을 쓰고 적절한 말을 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하죠.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모든 위장을 벗어 던지고 진실한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주도적인 고독의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의 공간을 설정하십시오. 매일 또는 매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배치하세요. 1시간이어도 좋고 오후 한나절이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끄고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산책을 가거나 조용한 카페에 가도 좋고 그저 집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이 결계는 당신의 내면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 일상의 번잡함에 파묻혔던 깊은 생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줍니다. 둘째, 정보 스크리닝을 진행하십시오. 우리는 정보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온갖 뉴스, 가십, 의견들이 홍수처럼 우리 뇌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는 독립적 사고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은 주도적으로 정보 입력을 선별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선동하고 쓰레기 같은 정보만 제공하는 매체나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 해제하세요. 파편화된 뉴스를 보는 대신 고전 서적을 읽고 100개의 제목을 훑어보는 대신 하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세요. 당신의 정신 세계도 당신이 먹는 음식만큼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역발상을 연습하십시오. 어떤 의견이나 기회가 대중적으로 환영받고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 멈춰 서서 그 반대편은 무엇인지,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반인성적인 습관을 기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틀렸다면? 이라고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찰리의 보전에 나오는 찰리 먼거는 역발상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라, 언제나 거꾸로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게 하고 남들이 잡지 못하는 기회를 잡게 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창조와 전복적인 사상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기로 했을 때 잠시 박수와 인정은 이를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은 온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인성 다섯 번째 법칙 마이너스 감정 주도를 극복하기. 인성의 다섯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감정 주도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상당 부분 치밀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공포, 탐욕, 분노, 질투 같은 원시적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후회할 말을 내뱉은 적이 없습니까? 시장의 광풍에 휩쓸려 최고점에서 주식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은요? 상사의 질책이 두려워 조기에 노출했어야 할 문제를 숨겼다가 결국 큰 화를 부른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은 감정이 당신을 대신해 내린 결정들입니다. 우리 뇌의 구조상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신호, 전달 속도는 이성적 분석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보다 감각을 먼저 느낍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야생마와 같아서 당신이 길들이지 않으면 당신을 태운 채 절벽 아래로 돌진할 것입니다. 반인성의 다섯 번째 단계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성적인 방화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분야에서 가장 배울 점이 많은 인물은 투자 거물 워런 버핏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는 말의 이면에는 극한의 반감정 주도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이 환희에 차 탐욕이 가득할 때 그는 리스크를 보았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이 가득할 때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가 주식의 신이 된 것은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지혜이자 신분 상승을 위한 필수 소양입니다. 반인성 여섯 번째 법칙 마이너스 사고의 게으름에 저항하기. 마지막이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반인성 법칙인 사고의 게으름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도 근육처럼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게으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도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고 복잡한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단순한 라벨을 붙여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인지를 조정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런 사고의 게으름은 일상생활에서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이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 깊이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정보를 주어도 어떤 이는 표면만 보지만 어떤 이는 추세를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주어도 어떤 이는 통상적인 해법만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전복적인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심층적 사고 디프 싱킹을 할 의지가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반인성의 여섯 번째 단계는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게으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듯 의도적으로 당신의 사고 능력을 단련하십시오. 이 분야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표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제일원리 사고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추추론으로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인데 이는 사고의 게으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일원리 사고로 사물을 부수어 가장 기본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공리와 사실로 되돌린 뒤 그 집안 위에서 하나씩 다시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로켓을 만들 때 기존 로켓을 어떻게 싸게 고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켓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같은 원재료가 시장에서 얼마인가? 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재료 값은 로켓 전체 비용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조 공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직접 로켓을 처음부터 만들기로 했고 비용을 90% 절감하며 우주항공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심층사고의 힘입니다. 엄청난 심력을 소모해야 하기에 지극히 반인성적이지만 당신에게 비할 데 없는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층사고 능력을 연습해야 할까요? 첫째, 끝까지 파고드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들려오는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앞서 복기에서 언급했듯 최소한 5번의 왜를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숏폼 영상이 지금 가장 큰 기회다라고 한다면 왜 기회인가? 누구에게 이득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은가? 이 기회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를 물으십시오. 이 질문들의 답을 내린 뒤 결정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주제별 독서를 진행하십시오. 무작위로 책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소통 능력, 투자 재테크, 인공지능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한 뒤 한두 달 동안 그 분야의 가장 고전적인 책 510권을 집중적으로 읽으십시오. 서로 다른 저자가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지점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스스로 비교하고 감별하고 통합하게 만들어 결국 해당 주제에 대해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인지체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셋째, 페이만 학습법을 연습하십시오. 이 방법의 핵심은 가르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면 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쉽고 직관적인 일상 언어로 설명해 보세요. 가족이나 아이에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논리가 끊긴 부분을 즉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력이 입력을 강제하는 과정은 당신이 지식을 진짜 습득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며 배운 척하는 사고의 게으름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체의 게으름은 몸매를 망가뜨리지만 사고의 게으름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당신을 무적의 자리에 올려주는 것은 이미 가진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인지를 획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고의 게으름을 거부하는 심층 사고 위에 세워집니다. 결론 6가지 반인성 법칙 요약 및 마무리.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내용의 밀도가 높아 큰 수확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6가지 반인성 법칙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연된 만족으로 더 장기적인 행복을 쟁취하게 합니다. 둘째, 필요한 난이도 속에서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남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무자비한 복귀를 통해 모든 실패를 인지 업그레이드의 계단으로 바꿉니다. 넷째, 주도적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길을 찾게 합니다. 다섯째, 이성적 방화벽을 세워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게 합니다. 여섯째, 심층 사고에 적응하여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격차를 벌리게 합니다. 이 6가지 길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눈앞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직면하며 일시적인 고독을 견디고 타고난 충동에 맞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투쟁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신분 상승이나 역전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평범했던 것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모두 인성을 따르는 궤도 위에서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전술적인 근면함으로 전략적인 게으름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당신은 진정한 변화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6가지 법칙은 당신의 인성을 증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고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기수가 야생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야생성을 이해하고 뛰어난 기술과 강력한 의지로 그 말을 부려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성이라는 오래된 운영체제를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라는 더 높은 차원의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낡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두어 평범함과 후회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사용해 의도적이고 용감하게 인생의 시나리오를 재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캇 팩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서두에 쓴 지혜로운 문장을 당신과 저 자신에게 선물하며 마칩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다. 이 문장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초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분 상승의 길은 본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본래 반인성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점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역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